그날 마을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했다. 착하기만 하던 노인, 최만복이 죽었다는 소식이 퍼진 직후였다. 아이고, 결국 혼자 외롭게 가셨네. 그래도 뭐 남긴 건 챙겨야지. 여기 공구들 봐라. 다 돈 된다. 야, 트럭부터 끌고 와. 어머, 여기 현금 봉투 있네. 아이고, 이건 내가 먼저 찾았으니까 내 거다. 죽은 사람 걸 누가 따져? 먼저 챙기는 사람이 임자지. 눈물 한 방울 없이 그들은 고인의 집을 파먹듯 뒤지기 시작했다. 그동안 노인에게 도움받았던 기억은 단 한 명도 떠올리지 않았다. 야야, 이거 열면 뭐라도 나오겠지? 오늘 한탕 제대로 하는구먼. 어차피 자식도 없고 친척도 없다며? 완전 꿀이네, 꿀.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이 모든 장면이 고스란히 누군가에게 보여지고 있다는 것을. 뚜벅뚜벅뚜벅. 잠깐 방금 소리 안 들렸어? 무슨 귀신이라도 본 줄 아냐? 죽은 노인이 살아오긴 하겠냐? 쿵. 그래. 내가 왔다. 저 사람 죽었다며. 죽었다고 했잖아. 어떻게 살아있는 거야? 내가 죽었다고 누가 퍼뜨렸지? 그리고 내 장례식도 치르기 전에 왜들 내 집을 먼저 털고 있나? 치지직 경찰의 무전기 소리가 들린다. 최 선생님 말씀하신 사람들 전부 여기 있네요. 그래. 이제 시작해보자. 누가 나를 죽이려 했는지부터. 그리고 그 순간 모든 사람들은 깨달았다. 그들이 건드린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착하지만 절대 만만한 사람은 아니었다는 것을. 이야기 시작에 앞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듣고 싶은 이야기를 댓글에 남겨주시면 스토리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5월의 햇살이 골목 깊숙이 스며들던 오후, 최만복 노인의 부음이 동네에 퍼졌다. 심장마비였다. 78세. 전날 저녁까지 평소처럼 골목 어귀 평상에 앉아 지나가는 이웃들에게 손을 흔들던 노인이었다. 아침에 우유 배달원이 현관문 앞에 쌓인 신문 더미를 이상히 여겨 119에 신고했고 구급대원들이 도착했을 땐 이미 차가워진 뒤였다. 소식은 빨랐다. 동네 슈퍼 주인이 단골 손님들에게 말했고 그들이 또 다른 이들에게 전했다. 오후 2시 부고가 동네 게시판에 붙었다. 유족 없음. 장례는 구청 주간 무연고 장례로 치러질 예정. 그 작은 종이 한 장 아래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아이고, 그 양반이.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하셨는데. 입술로는 안타까움을 흘렸지만 그들의 시선은 이미 노인의 집을 향하고 있었다. 골목 안쪽, 낡은 벽돌담으로 둘러싸인 단층집. 30년 전부터 그곳에 혼자 살았던 노인. 자식도 친척도 없다는 소문. 그리고 무엇보다 평생 검소하게 살며 모았을 돈. 오후 4시 노인의 집 대문 앞은 이미 10여 명의 사람들로 붐볐다. 문 잠겨 있네. 누가 열쇠 갖고 있대? 구청에서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거 아냐? 기다리긴 뭘 기다려. 어차피 유족도 없는데 우리가 좀 정리해드려야지. 한 중년 여성이 대문 손잡이를 흔들었다. 녹슨 철문이 덜컹거렸다. 그녀의 손가락은 거칠었고 눈빛은 날카로웠다. 동네 부녀회장 김순자. 이 골목에서 30년을 산 누구보다 이웃의 사정을 잘 아는 사람. 최 노인이 평생 얼마나 검소하게 사셨는데 아까워서 어떡해. 이렇게 갑자기 가시면. 그녀의 말끝이 흐려질 때 옆에 서 있던 남자가 낮은 목소리로 끼어들었다. 통장이 집 안 어딘가에 있을 거야. 나 예전에 노인네가 은행 갔다 오는 거 봤어. 그럼 당연히 구청에 신고해야지. 무연고 재산은 국가 귀속이잖아. 누군가 의무적인 말을 던졌지만
아무도 그 말에 동조하지 않았다. 침묵. 짧은 정적 속에서 사람들의 눈빛만이 서로를 훑었다. 신고는 우리가 다 정리하고 나서 해도 늦지 않아. 김순자가 다시 대문을 흔들었다. 이번엔 더 세게. 철문이 삐걱거리며 흔들렸고 낡은 경첩이 비명을 질렀다. 최만복 노인은 이 골목에서 28년을 살았다. 처음 이사 왔을 때 그는 이미 50이 넘은 나이였다. 등이 굽은 채고 언제나 낡은 회색 점퍼를 걸친 모습. 말이 적었고 웃음이 많았다. 누가 무엇을 부탁해도 네 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동네 사람들은 그를 착한 사람이라 불렀다. 정확히는 이용하기 좋은 사람이었다. 최 노인, 우리 집 쓰레기 좀 버려줄래? 내가 허리가 아파서. 최 노인, 택배 왔는데 집에 없었어. 노인 집에 맡겨놨으니까 나중에 찾아가라고 전해줘. 최 노인, 우리의 학원비 좀 빌려줄 수 있어? 다음 달에 꼭 갚을게. 노인은 거절하지 않았다. 쓰레기를 들고 골목 끝 수거함까지 걸어갔고 택배를 대신 받아 며칠이고 보관했으며 학원비를 건넸다. 돌아온 건 고맙다는 말 한마디뿐이었다. 빌려간 돈은 돌아오지 않았다. 노인은 재촉하지 않았다. 아니, 잊은 듯 살았다. 그 양반 참 신기하지. 화도 안 내고. 원래 착한 사람이야. 세상 물정 모르는 거지.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며 다시 노인을 찾아갔다. 무언가를 부탁하기 위해. 그리고 노인은 또다시 네 하고 대답했다. 그가 어떤 과거를 살았는지, 왜 혼자인지, 무엇을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보내는지 아무도 묻지 않았다. 궁금해하지도 않았다. 그저 필요할 때 부르고 일이 끝나면 잊었다. 노인은 그렇게 투명한 사람처럼 동네 구석에 존재했다. 오후 5시 해가 서쪽으로 기울며 골목에 긴 그림자가 드리웠다. 노인의 집 앞 사람들은 여전히 서성이고 있었다. 누군가는 대문 틈으로 안을 들여다보려 했고 누군가는 담을 넘을 궁리를 했다. 애도의 시간은 없었다. 장례식도 추모도 예정되지 않았다. 단지 그의 죽음은 남겨진 것들을 탐하는 구실이 되었다. 참 불쌍한 양반이야. 이렇게 외롭게 가시다니. 김순자가 중얼거렸다. 그녀의 목소리엔 연민이 담겨 있었다. 진짜 같은 거짓, 혹은 거짓 같은 진심, 구분할 수 없었다.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한숨을 쉬었고 동시에 손은 대문 손잡이를 놓지 않았다. 저녁 6시 구청 직원이 도착했다. 30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남자 공무원. 그는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와 대문 앞에 섰다. 손에 든 서류 봉투와 열쇠 꾸러미. 무연고 사망자 처리 절차. 유족 확인이 안 되어서 일단 구청에서 재산 조사 후 장례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돌아가 주세요. 공무원의 말이 떨어지자 사람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다. 우리가 이웃인데 뭐라도 도와드려야 하는 거 아냐? 노인이 평생 혼자 사셨는데 적어도 마지막은 우리가 챙겨야지. 혹시 집안에 중요한 물건 있으면 도난당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먼저 확인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공무원은 피곤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절차가 있습니다. 지금은 출입이 제한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그들은 더 가까이 다가갔고 목소리는 더 커졌다. 공무원은 잠시 망설이다. 결국 휴대전화를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다. 상황 보고, 지시대기. 그 짧은 틈 김순자가 공무원에게 다가가 말했다. 저기 최 노인이 생전에 저한테 말씀하신 게 있어요. 만약 자기한테 무슨 일 생기면 집안에 있는 낡은 서랍장 열쇠를 제가 보관하고 있다고. 거짓말이었다.
노인은 그런 말을 한 적 없었다. 하지만 김순자의 얼굴엔 확신이 가득했다. 공무원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 난감한 표정을 지었다. 그건 확인이 필요한데요. 확인은 집 안 들어가면 할 수 있잖아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김순자의 목소리엔 강압이 섞여 있었다. 주변 사람들도 그녀의 편을 들며 공무원을 압박했다. 젊은 공무원은 결국 한 발 물러섰다. 열쇠를 돌렸다. 대문이 열렸다. 사람들이 밀려 들어갔다. 좁은 마당, 낡은 현관. 집안은 어두웠고 곰팡이 냄새가 났다. 아무도 슬퍼하지 않았다. 그들의 눈은 이미 집안 구석구석을 훑고 있었다. 거실, 안방, 부엌. 어디에 귀한 것이 숨겨져 있을까? 어디에 노인이 평생 모은 돈이 있을까? 김순자가 안방으로 들어갔다. 낡은 이불이 개켜진 방. 벽에는 빛바랜 달력 한 장. 구석엔 오래된 나무 서랍장. 그녀는 서랍을 열기 시작했다. 첫 번째 칸 빈 공책 몇 권, 볼펜, 돋보기. 두 번째 칸 낡은 옷가지. 세 번째 칸. 그녀의 손이 멈췄다. 서랍 깊숙한 곳, 두꺼운 천에 쌓인 무언가. 그녀는 천을 걷어냈다. 오래된 공책 한 권. 표지는 누렇게 바랬고 모서리는 헤어져 있었다. 김순자는 공책을 펼쳤다. 첫 장, 빼곡한 손글씨. 이 공책을 보는 당신에게. 그녀의 눈이 글자를 따라 움직였다. 천천히. 그리고 얼굴이 굳어졌다. 공책엔 이름이 적혀 있었다. 날짜와 함께. 빌려간 돈의 액수, 부탁받은 일의 내용, 그리고 그 일이 어떻게 끝났는지. 노인은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었다. 아니, 기록하고 있었다. 김순자의 이름도 있었다. 2018년 3월 50만 원, 2019년 7월 30만 원, 2021년 11월 100만 원. 갚지 않은 돈들. 그리고 그 옆에 적힌 짧은 문장. 괜찮다. 순자 씨도 힘들 것이다. 그녀의 손이 떨렸다. 공책을 넘겼다. 다른 이름들, 동네 사람들 하나하나. 모두가 거기 있었다. 빌려간 것들, 부탁한 것들, 저지른 것들. 그리고 모든 기록 끝에 노인의 마지막 문장. 나는 미워하지 않는다. 다만 기억할 뿐이다. 김순자는 공책을 덮었다. 뒤에서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렸다. 무언가를 찾았다는 소리, 서랍을 뒤지는 소리, 탐욕의 소음. 그녀는 공책을 품 안에 넣었다.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기로 했다. 밖은 어두워지고 있었다. 노인의 집은 그렇게 살아있을 때보다 시끄러워졌다. 해가 완전히 지고 골목에 가로등이 켜졌다. 노인의 집은 여전히 사람들로 붐볐다. 공무원은 이미 떠났다. 내일 아침에 다시 오겠다는 말을 남기고 그가 사라지자마자 집안은 무법지대가 되었다. 여기 창고에 뭐 엄청 많아. 누군가의 외침에 사람들이 몰려갔다. 마당 한쪽, 낡은 철제 문 너머 작은 창고. 문은 잠겨 있지 않았다. 아니, 누군가 이미 열어놓았다. 사람들이 안으로 들어가자 손전등, 불빛이 어둠을 가로질렀다. 창고는 생각보다 넓었다. 벽을 따라 선반이 설치되어 있었고 그 위로 온갖 물건들이 빼곡히 쌓여 있었다. 공구함, 페인트통, 낡은 전자제품, 상자들, 먼지가 두껍게 쌓인 오래 손대지 않은 흔적들. 이거 봐, 전동 드릴이네. 이거 요즘 거 아니야? 여기 톱도 있고 망치도 있어. 공구 세트 완전한데? 중년 남자 둘이 선반 앞에 쪼그려 앉아 공구함을 뒤지기 시작했다. 동네 철물점 주인 박기철과 그의 동생 박기훈. 형제는 서로 눈빛을 교환했다. 말없는 합의. 이런 거 그냥 놔두면 녹슬어.
우리가 잘 쓰는 게 노인한테도 좋은 거지. 박기철이 공구함을 들어 올렸다. 무거웠다. 안에 든 공구들이 찰컥거렸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 결국 창고 밖으로 들고 나갔다. 동생이 뒤따랐다. 손에 든 전기톱과 드릴. 마당에서는 다른 사람들도 집안을 뒤지고 있었다. 부엌에선 여자 둘이 식기장을 열어보고 있었다. 그릇은 다 낡았네. 이런 거 누가 써? 냄비는 괜찮은 것 같은데? 이거 스테인리스 아니야? 가져가. 어차피 버릴 거잖아. 부녀의 총무 이영희가 냄비 2개를 집어들었다. 옆에 있던 송미란이 프라이팬을 챙겼다. 둘은 서로를 보며 어색하게 웃었다. 죄책감과 정당화가 뒤섞인 표정. 우리가 안 가져가면 남들이 다 가져갈 텐데. 차라리 우리가 잘 쓰는 게 낫지. 이영희가 말했다. 송미란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말할수록 부끄러움이 커질 것 같았다. 거실에선 젊은 남자가 텔레비전을 살피고 있었다. 손으로 화면을 닦아보고 뒤쪽 단자를 확인했다. 동네 PC방 주인 최진수, 35. 그는 텔레비전 옆 장롱 서랍을 열었다. 오래된 사진 몇 장, 낡은 안경, 그리고 작은 봉투 하나. 최진수는 봉투를 집어들었다. 두툼했다. 열어보니 현금, 10,000원짜리 지폐 여러 장. 대충 세어보니 10만 원쯤 되었다. 그는 주위를 살폈다. 아무도 보지 않았다. 그는 봉투를 재킷 안주머니에 넣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다. 어차피 구청에서 가져갈 거야. 내가 가져가나 나라가 가져가나 똑같잖아. 그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그리고 다른 서랍을 열었다. 시간이 흘렀다. 밤 9시. 집안은 이미 난장판이었다. 서랍은 모두 열려 있었고 옷가지가 바닥에 흩어져 있었다. 사람들은 각자 손에 무언가를 들고 있었다. 냄비, 공구, 옷, 책, 작은 가전제품들. 누구도 빈손이 아니었다. 김순자는 여전히 안방에 있었다. 공책을 품에 넣은 채 그녀는 서랍장 밑을 확인했다. 손을 넣어 더듬었다. 뭔가 걸렸다. 딱딱한 금속. 그녀는 그것을 끄집어냈다. 작은 금고였다. 손바닥만 한 크기.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다. 그녀의 눈이 빛났다. 금고. 누가 작은 금고를 숨겨놓았다면 그 안엔 중요한 게 있을 것이다. 통장, 현금, 혹은 귀금속. 여기 금고 있어요. 그녀가 소리쳤다.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좁은 안방에 7명이 들어차자 숨이 막힐 듯했다. 모두의 시선이 금고에 고정되었다. 열쇠는 어디 있어? 찾아봐야지. 어딘가 있을 거야. 사람들이 다시 방안을 뒤지기 시작했다. 이불을 들추고 베갯니들 뒤집고 장롱 안을 샅샅이 뒤졌다. 하지만 열쇠는 나오지 않았다. 이거 그냥 부수면 안 돼? 박기훈이 말했다. 그는 손에 든 전기 드릴을 들어 보였다. 김순자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다. 조심해서. 안에 든 게 상하면 안 되니까. 박기훈이 금고를 바닥에 내려놓고 드릴을 자물쇠에 댔다. 윙 날카로운 소음이 방 안을 가득 채웠다. 불꽃이 튀었다. 자물쇠가 삐걱거리며 저항했지만 결국 쩍 하는 소리와 함께 떨어져 나갔다. 사람들이 숨을 죽였다. 김순자가 금고 뚜껑을 열었다. 안엔 아무것도 없었다. 아니, 정확히는 종이 한 장만 있었다. 김순자는 종이를 꺼냈다. 펼쳤다. 손글씨, 노인의 필체. 이것을 여는 당신에게. 당신이 찾는 것은 여기 없습니다. 그것은 이미 필요한 곳에 쓰였습니다. 실망하셨다면 죄송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진짜 찾아야 할 것은 돈이 아닙니다. 침묵이 흘렀다. 무겁고 차가운 정적. 누군가 헛기침을 했다. 김순자는 종이를 구겨쥐었다. 얼굴이 붉어졌다. 분노인지 수치심인지 알 수 없었다. 장난해? 박기철이 중얼거렸다. 그는 금고를 집어들어 흔들었다. 정말 아무것도 없었다. 사람들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컸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봤다. 비난의 시선. 마치 상대방 때문에 이렇게 된 것처럼. 아니, 돈이 어디 갔어? 노인이 평생 모았다며? 은행에 있는 거 아냐? 통장 찾아야지. 통장은 구청에서 가져갔을 거야. 우리가 늦었어. 목소리가 높아졌다. 짜증과 원망이 섞였다. 누군가는 벽을 쳤다. 쿵소리가 빈 방을 울렸다. 김순자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금고를 바닥에 던졌다. 쨍그랑 쇳소리가 울렸다. 그녀는 방을 나섰다. 품속의 공책이 무거웠다. 그 무게는 금속이 아니라 글자였다. 이름들, 기억들, 용서들. 마당에 나오자 찬바람이 불었다. 밤은 깊어 있었다. 골목은 조용했다. 하지만 노인의 집만은 여전히 시끄러웠다. 사람들은 아직도 무언가를 찾고 있었다. 부엌에서, 창고에서, 화장실에서. 김순자는 대문 앞에 섰다. 돌아보니 집은 이미 폐허 같았다. 문이 열려 있고 불이 꺼지지 않았으며 사람들의 그림자가 창문에 비쳤다. 그녀는 공책을 꺼내 다시 펼쳤다. 자신의 이름이 적힌 페이지, 빌린 돈들, 그리고 노인의 문장. 괜찮다. 그 두 글자가 그녀를 짓눌렀다. 괜찮다고? 정말? 아니면 그저 포기한 것일까? 아니면 정말로 용서한 것일까? 그녀는 공책을 덮었다. 하지만 다시 열었다. 뒷장을 넘겼다. 다른 이름들. 박기철 빌린 공구 2017년. 반환하지 않음. 이영애 부탁한 청소 2019년. 보답 없음. 최진수 빌린 책 2020년. 돌려주지 않음. 모두가 거기 있었다. 빚진 것들, 받지 못한 것들. 그럼에도 노인은 같은 문장을 반복했다. 괜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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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순자는 고개를 들었다. 집안에서 사람들이 나오고 있었다. 손에 물건을 든 채 박기철은 공구함을, 이영희는 냄비를, 최진수는 재킷 주머니를 만지작거리며 그들의 얼굴엔 만족도, 죄책감도 선명하지 않았다. 단지 애매한 불편함만이 어른거렸다. 오늘은 이만 가야겠다. 박기철이 말했다. 시계를 보는 척했다.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기 시작했다. 인사도 없었다. 서로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그들은 어둠 속으로 흩어졌고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다. 마지막까지 남은 건 김순자였다. 그녀는 대문을 닫았다. 잠그지는 않았다. 자물쇠가 부서져 있었다. 그녀는 공책을 품에 안은 채 골목을 걸어 내려갔다. 발걸음이 무거웠다. 집에 도착했을 때 시계는 10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남편은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그녀가 들어오자 고개를 돌렸다. 왜 이렇게 늦었어? 최노인 일로. 아, 그거. 들었어. 유품 정리했어? 응, 뭐 대충. 그녀는 더 말하지 않았다. 방으로 들어가 공책을 서랍 깊숙이 넣었다. 감췄다. 보이지 않는 곳에. 하지만 공책은 여전히 그녀의 머릿속에 있었다. 글자들이 눈을 감아도 보였다. 그날 밤 김순자는 잠들지 못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어둠 속에서 노인의 얼굴이 떠올랐다. 언제나 웃던 얼굴. 주름진 온화한.
그녀는 눈을 감았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다. 같은 시각 골목 저편 박기철의 집. 그는 창고에 가져온 공구함을 내려놓았다. 열어보았다. 공구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다. 각각의 도구에 이름표가 붙어 있었다. 드릴 마이너스 1995년 구입, 톱 마이너스 2001년 수리. 노인의 손글씨. 박기철은 공구함을 닫았다. 자물쇠를 채웠다. 아내가 부엌에서 물었다. 그거 어디서 났어? 그냥 친구한테 받았어. 거짓말이었다. 그는 거실로 나와 텔레비전을 켰다. 화면에선 뉴스가 흘러나왔다. 무연고 사망자 증가, 고독사 문제, 지역사회의 책임. 그는 채널을 돌렸다. 오락 프로그램, 웃음소리. 그는 소파에 기대어 눈을 감았다. 이영희의 집에선 냄비가 싱크대에 놓여 있었다. 그녀는 설거지를 하다 말고 냄비를 들어 올렸다. 바닥에 글씨가 새겨져 있었다. 최만복. 유성 매직으로 쓴 이름. 지워지지 않게. 잃어버리지 않게. 그녀는 냄비를 다시 내려놓았다. 물을 틀었다. 찬물이 손을 적셨다. 차가웠다. 최진수는 재킷에서 현금 봉투를 꺼냈다.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10만 원. 그는 지폐를 한 장씩 펼쳤다. 깨끗했다. 오래되지 않은 돈. 노인이 최근에 넣어둔 것 같았다. 왜? 무엇을 위해? 그는 봉투를 뒤집었다. 뒷면에 작은 글씨. 긴금용. 이웃에게 빌려주기 위해. 최진수의 손이 멈췄다. 그는 지폐를 다시 봉투에 넣었다. 서랍에 넣었다. 잠갔다. 그리고 컴퓨터를 켰다. 일을 해야 했다. 생각을 멈춰야 했다. 밤은 깊어갔다. 노인의 집은 텅 비어 있었다. 대문은 열려 있었고 바람이 마당을 훑고 지나갔다. 서랍은 열려 있었고 물건들은 사라졌으며 바닥엔 먼지만 남았다. 안방 구석 깨진 금고가 뒹굴고 있었다. 그 옆에 구겨진 종이. 노인의 마지막 메시지. 당신이 진짜 찾아야 할 것은 돈이 아닙니다. 아무도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 아니, 이해하려 하지 않았다. 그들은 각자의 집에 돌아가 가져온 것들을 숨기고 잠들려 애썼다. 하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았다. 공책의 글자들이, 냄비의 이름이, 봉투의 문장이 밤새 그들을 괴롭혔다. 그리고 그들은 아직 몰랐다. 노인이 정말로 죽은 게 아니라는 사실을. 어둠 속 어딘가에서 누군가 그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다음 날 아침 구청 주간 장례식장. 지하 1층 사무실. 간소한 공간이었다. 흰 국화 몇 송이, 영정사진 한 장, 작은 재단. 무연고 사망자를 위한 최소한의 예우. 영정 속 노인은 웃고 있었다. 오래된 사진이었다. 10년은 된 듯한 발행 컬러. 배경은 공원. 벤치에 앉아 카메라를 보며 손을 흔드는 모습. 누가 찍었을까? 언제 찍었을까? 아무도 알지 못했다. 조문객은 없었다. 오전 9시. 식장은 텅 비어 있었다. 구청 직원 한 명이 재단 앞에 서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다. 젊은 남자. 어제 그 공무원. 그는 시계를 보았다. 장례는 정오에 시작될 예정이었다. 간단한 절차. 헌화, 묵념, 운구. 1시간이면 끝날 일. 그때 식장 문이 열렸다. 김순자가 들어왔다. 손에 흰 국화 한 송이. 그녀는 재단 앞에 섰다. 꽃을 내려놓았다.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묵념은 짧았다. 그녀는 영정을 바라보았다. 사진 속 노인은 여전히 웃고 있었다. 그 웃음이 이상하게 무겁게 느껴졌다. 문이 다시 열렸다. 박기철이 들어왔다. 그 뒤로 이영희,
송미란, 최진수, 하나둘 동네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모두 손에 국화를 들고 있었다. 슈퍼에서 급히 산 1,000원짜리 꽃들. 그들은 제단 앞에 섰다. 꽃을 내려놓고 고개를 숙였다. 침묵. 누구도 말하지 않았다. 눈을 마주치지도 않았다. 각자의 머릿속엔 어젯밤이 되살아나고 있었다. 금고, 공구함, 냄비, 현금, 그리고 공책. 시간이 흘렀다. 10시. 조문객은 20명쯤 되었다. 대부분 동네 사람들. 그들은 식장 뒤쪽에 앉아 있었다. 수군거림이 시작되었다. 어제 너도 갔었어? 응. 근데 아무것도 없더라. 돈 하나 없어. 나도 들었어. 금고도 텅 비었다며? 노인이 원래 돈이 없었던 거 아닐까? 아니야. 분명 어딘가 숨겨놨을 거야. 우리가 못 찾은 거지. 목소리가 낮았지만 내용은 날카로웠다. 그들은 슬픔이 아니라 실망을 나누고 있었다. 김순자는 뒤쪽 대화를 들으며 고개를 돌렸다. 그들의 얼굴을 보았다. 아무도 울지 않았다. 표정은 무료했고 시선은 영정이 아니라 휴대전화를 향하고 있었다. 그녀는 가방 속 공책을 만졌다. 오늘 아침 그것을 태워버릴까 생각했다. 하지만 결국 가져왔다. 왜? 그녀도 몰랐다. 단지 그것을 버리면 안 될 것 같았다. 마치 노인의 마지막 목소리를 지우는 것 같아서. 11시. 문이 다시 열렸다. 이번엔 낯선 사람이었다. 중년 남자. 양복 차림. 서류 가방을 든. 그는 식장을 둘러보다 구청 직원에게 다가갔다. 무언가 속삭였다. 직원의 표정이 굳어졌다. 고개를 저었다. 남자가 다시 말했다. 더 강하게. 직원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이 식장 밖으로 나갔다. 복도에서 대화하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다. 사람들은 그쪽을 힐끔거렸다. 무슨 일일까? 궁금증이 번졌다. 10분 뒤 직원이 돌아왔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다. 손이 떨리고 있었다. 그는 제단 앞에 섰다. 입을 열었다. 닫았다. 다시 열었다. 저 죄송하지만 잠시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그에게 쏠렸다. 직원은 목을 가다듬었다. 최만복 씨의 사망진단서에 문제가 있습니다. 침묵. 정확히는 사망진단서가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웅성거림이 일었다. 사람들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무슨 말인가? 사망진단서가 없다니. 그럼 노인은 죽지 않은 건가? 병원 측에서 확인한 결과 최만복 씨는 심장마비로 이송되었으나 중환자실에서 소생했습니다. 어제 오전 퇴원하셨습니다. 식장이 얼어붙었다. 뭐라고? 누군가 소리쳤다. 박기철이었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럼 살아있다는 거야?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현재 생존해 계십니다. 쾅. 뒤쪽에서 의자가 넘어가는 소리. 최진수였다. 그는 휴대전화를 떨어뜨렸다. 화면이 깨졌다. 그는 고개를 저었다. 말도 안 돼. 우리 분명 구급차 왔다고 들었어. 죽었다고. 초기 심정지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응급처치 후 회복하셨습니다. 구청의 통보가 늦어진 건 병원 측 실수입니다. 직원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 역시 이 상황이 황당했다. 무연고 장례를 준비하다가 당사자가 살아있다니. 김순자는 자리에 앉은 채 굳어 있었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살아있다. 노인이 살아있다. 그럼 어젯밤은, 그 집은, 금고는, 공책은, 그녀는 가방을 움켜쥐었다. 공책이 느껴졌다. 무거웠다. 갑자기 숨이 막혔다.
이영희는 얼굴이 창백해졌다. 냄비. 그녀는 어젯밤 가져온 냄비를 떠올렸다. 바닥에 새겨진 이름. 최만복. 그것은 지금 그녀의 집 싱크대에 있었다. 송미라는 손으로 입을 막았다. 프라이팬? 그것도 가져왔다. 아직 상자에 넣어 놓았다. 버리려고. 하지만 버리지 못했다. 박기철은 뒤로 물러섰다. 공구함. 창고에 있었다. 잠가 놓았다. 감췄다. 하지만 이제 그것은 증거였다. 식장은 소란스러워졌다. 사람들이 일어서고 속삭이고 휴대전화를 꺼냈다. 누군가는 밖으로 나갔다. 누군가는 주저앉았다. 그때 식장 문이 쾅 하고 열렸다. 모두의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다. 문 앞에 한 남자가 서 있었다. 슬리퍼를 끌며 낡은 회색 점퍼를 입고 등이 굽은 채 최만복이었다. 노인은 천천히 식장 안으로 들어왔다. 슬리퍼가 바닥을 쓸었다. 슥, 슥. 그 소리만이 정적을 깼다. 사람들은 말을 잃었다. 누군가는 의자 뒤로 물러섰다. 누군가는 벽에 등을 기댔다. 노인은 제단 앞에 섰다. 자신의 영정을 보았다. 사진 속 자신이 웃고 있었다. 그는 고개를 갸우뚱했다. 내 장례식이구나. 그의 목소리는 낮았다. 하지만 식장 전체에 울렸다. 사람들은 숨조차 쉬지 못했다. 노인은 돌아섰다. 사람들을 바라보았다. 하나하나. 천천히. 김순자, 박기철, 이영희, 송미란, 최진수, 그리고 뒤쪽 구석까지. 왜들 그렇게 놀라나? 노인이 말했다. 여전히 낮은 목소리. 내가 죽었다는 말 누가 퍼뜨렸지?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노인은 미소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차갑게 느껴졌다. 온화함이 아니라 무언가 다른 것. 실망? 분노? 슬픔? 알 수 없었다. 어젯밤 내 집에 다녀왔다며. 침묵. 문이 열려 있더군. 금고도 부서져 있고 서랍도 다 뒤져졌고. 노인은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다. 사람들은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궁금하더라. 뭘 그렇게 찾았을까? 돈? 귀금속? 통장? 그는 고개를 저었다. 없어. 다 없어. 난 평생 모은 거 다 썼거든. 필요한 곳에. 김순자는 숨이 막혔다. 공책. 그녀는 가방을 더 세게 움켜쥐었다. 노인은 계속 말했다. 근데 이상한 건 내가 아끼던 것들이 사라졌더라. 공구함, 냄비, 공책. 그가 공책이라는 단어를 말했을 때 김순자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노인은 그녀를 보았다. 오래. 김순자는 시선을 피했다. 바닥을 보았다. 손이 떨렸다. 그것들이 어디 갔는지 알 것 같긴 해. 노인은 다시 돌아섰다. 영정을 바라보았다. 근데 말이야. 그는 천천히 말했다. 난 화내러 온 게 아니야. 사람들이 고개를 들었다. 노인의 등을 바라보았다. 그냥 궁금해서 왔어. 내 장례식엔 누가 올까? 누가 울어줄까? 누가 날 기억해줄까? 노인은 고개를 숙였다. 근데 아무도 안 울더라. 눈물 한 방울 없더라.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처음으로. 그게 제일 슬펐어. 침묵이 흘렀다. 길고 무거운. 그때 식장 문이 다시 열렸다. 이번엔 여러 명이었다. 제복을 입은, 배지를 단 경찰이었다. 3명의 경찰관이 식장 안으로 들어왔다. 앞장선 건 중년 형사. 회색 양복에 흰 셔츠. 그는 노인을 보았다. 고개를 끄덕였다. 노인도 고개를 끄덕였다. 형사는 사람들을 돌아보았다. 저는 강남경찰서 형사 이동훈입니다.
최만복 씨의 신고를 받고 왔습니다. 신고. 그 단어가 식장을 얼렸다. 어젯밤 최만복 씨의 자택에 무단 침입 및 재물 손괴, 절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현재 수사 중이며 참고인 조사가 필요합니다. 형사는 수첩을 꺼냈다. 이름을 읽기 시작했다. 김순자 씨, 박기철 씨, 이영애 씨, 송미란 씨, 최진수 씨, 불린 사람들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일단 여기 계신 분들 신원 확인 후 개별 조사 일정 잡겠습니다. 협조 부탁드립니다. 형사는 수첩을 덮었다. 뒤쪽 경찰관 2명이 사람들 사이로 걸어 들어왔다. 신분증 확인. 김순자는 가방을 떨어뜨릴 뻔했다. 간신히 붙잡았다. 공책이 안에 있었다. 돌려줘야 하나? 지금. 하지만 움직일 수 없었다. 다리가 굳었다. 박기철은 뒤로 물러서려 했다. 하지만 경찰관이 앞을 막았다. 신분증 확인 부탁드립니다. 그는 지갑을 꺼냈다. 손이 떨렸다. 신분증을 떨어뜨렸다. 바닥에 떨어진 플라스틱 카드. 경찰관이 주워 확인했다. 이영희는 울음을 터뜨렸다. 갑자기 소리 없이 눈물만 흘렀다. 송미란이 그녀의 어깨를 잡았다. 하지만 송미란도 떨고 있었다. 최진수는 재킷 주머니를 만졌다. 텅 비어 있었다. 현금은 집에 두고 왔다. 하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다. 이미 가져온 것 자체가 문제였다. 노인은 여전히 제단 앞에 서 있었다. 등을 보이며 영정을 바라보며 그는 천천히 돌아섰다. 사람들을 보았다. 나도 몰랐어. 그가 말했다. 내가 이렇게 투명한 사람인 줄. 그는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다. 살아있을 땐 아무도 날 안 봤어. 죽었을 땐 다들 달려왔지. 근데 날 위해서가 아니라 내 물건 때문에. 그는 웃었다. 쓴 웃음. 그게 내가 배운 거야. 사람은 사람을 보지 않는다. 가진 것을 본다. 김순자는 고개를 들었다. 노인과 눈이 마주쳤다. 그녀는 입을 열었다. 하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노인은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 순자 씨. 그 말에 김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처음으로. 진짜 눈물. 그녀는 가방을 열었다. 공책을 꺼냈다. 떨리는 손으로 노인에게 내밀었다. 죄송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노인은 공책을 받았다. 무거웠다. 그는 표지를 쓰다듬었다. 이걸 읽었구나. 김순자는 고개를 숙였다. 네, 읽었습니다. 그리고 부끄러웠습니다. 노인은 공책을 품에 안았다. 부끄러움을 아는 건 시작이야. 그는 돌아섰다. 형사를 보았다. 고개를 끄덕였다. 형사도 끄덕였다. 노인은 식장을 나섰다. 슬리퍼를 끌며 천천히. 문이 닫혔다. 그의 모습이 사라졌다. 식장엔 침묵만 남았다. 무겁고 차갑고 질식할 것 같은. 사람들은 서로를 보지 못했다. 각자의 고개는 숙여져 있었다. 형사가 말했다. 조사 일정은 개별 통보하겠습니다. 지금은 귀가하셔도 됩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떴다. 국화를 두고, 영정을 두고, 죄책감만 안고, 김순자는 마지막까지 남았다. 제단 앞에 섰다. 영정 속 노인은 여전히 웃고 있었다.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오래,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녀는 식장을 나섰다. 복도는 텅 비어 있었다. 햇빛이 창문을 통해 들어왔다. 밝았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어두웠다. 밖으로 나오자 노인이 보였다. 벤치에 앉아 있었다. 혼자.
공책을 펼쳐보고 있었다. 페이지를 넘기고 있었다. 천천히. 김순자는 다가가지 못했다. 단지 멀리서 지켜볼 뿐. 노인은 고개를 들지 않았다. 공책에 집중하고 있었다. 그녀는 돌아섰다. 걸어갔다. 집으로. 하지만 발걸음은 무거웠다. 가방은 텅 비었지만 마음은 더 무거웠다. 그날 오후 동네는 소문으로 들끓었다. 노인이 살아 돌아왔다. 경찰이 왔다. 조사가 시작된다. 사람들은 집 안에 숨었다. 커튼을 쳤다. 전화를 끊었다. 노인의 집 대문 앞엔 경찰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다. 현장 감식, 증거 수집. 집안은 여전히 난장판이었다. 흔적들, 지문들, 증거들. 해가 졌다. 밤이 왔다. 골목은 조용했다. 불을 켠 집이 적었다. 사람들은 숨죽이고 있었다. 노인은 병원으로 돌아갔다. 아직 완전히 회복하지 못했기에 병실 침대에 누워 그는 천장을 바라보았다. 공책은 침대 옆 테이블에 있었다. 그는 눈을 감았다. 하지만 잠들지 않았다. 생각했다. 사람에 대해, 욕망에 대해, 용서에 대해,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었다. 나는 정말 괜찮다고 생각했을까? 아니면 그냥 포기한 걸까? 대답은 없었다. 단지 침묵만. 이틀 뒤 강남경찰서 조사실. 회색벽 형광등, 긴 테이블. 한쪽엔 형사 이동훈과 노인. 다른 쪽엔 김순자, 박기철, 이영희, 송미란, 최진수. 5명이 나란히 앉아 있었다. 의자는 딱딱했고 공기는 무거웠다. 창문 너머로 오후 햇살이 들어왔다. 밝았다. 하지만 조사실 안은 어두웠다. 분위기가. 형사가 파일을 펼쳤다. 사진들이 쏟아져 나왔다. 노인의 집, 부서진 금고, 열린 서랍들, 흩어진 물건들. 그리고 여러분, 이거 보이시죠? 형사가 사진 한 장을 테이블 위에 놓았다. 창고 구석, 천장 모서리에 작은 검은 점. CCTV입니다. 침묵. 최만복 씨 댁에는 총 7대의 소형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현관, 거실, 안방, 부엌, 창고, 마당, 그리고 대문 앞. 형사는 다음 사진을 놓았다. 또 다른 카메라. 책장 뒤, 화분 안, 시계 속. 2년 전 설치하셨답니다. 최 씨가 직접. 박기철이 입을 열었다. 그럼 전부 다 찍혔다는 겁니까? 형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어젯밤 7시 34분부터 밤 11시 52분까지. 전부요. 최진수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이영희는 손으로 입을 막았다. 송미라는 고개를 떨어뜨렸다. 김순자는 노인을 바라보았다. 노인은 표정이 없었다. 단지 앉아 있었다. 손을 무릎 위에 올린 채 조용히. 형사가 테이블 위 태블릿을 켰다. 화면이 밝아졌다. 노인의 집 거실. 흑백 영상. 타임스탬프 1934. 재생하겠습니다. 형사가 재생 버튼을 눌렀다. 영상이 흘러갔다. 대문이 열렸다. 사람들이 들어왔다. 김순자가 앞장섰다. 뒤로 박기철, 이영희, 송미란, 최진수. 그들은 집안을 둘러보았다. 속삭였다. 서랍을 열기 시작했다. 여기 보시면 김순자 씨가 안방으로 들어갑니다. 화면이 전환되었다. 안방 CCTV. 김순자가 서랍장을 뒤지고 있었다. 첫 번째 칸, 두 번째 칸, 세 번째 칸. 그녀가 천에 쌓인 공책을 꺼냈다. 펼쳤다. 읽었다. 표정이 굳었다. 김순자는 화면을 볼 수 없었다. 고개를 돌렸다. 하지만 소리는 들렸다.
영상 속 자신의 숨소리, 페이지 넘기는 소리, 공책을 가져가시네요. 형사가 말했다. 품에 넣고 나가십니다. 화면이 다시 전환되었다. 창고, 박기철과 박기훈, 공구함을 뒤지고 있었다. 드릴을 집어들었다. 톱을 들었다. 서로 눈빛을 교환했다. 말없는 합의. 그들은 공구함을 들고 나갔다. 박기철 씨, 기억나십니까? 박기철은 대답하지 않았다. 시선을 내렸다. 주먹을 쥐었다. 화면. 부엌. 이영희와 송미란. 냄비를 챙기고 프라이팬을 챙겼다. 웃으며 대화했다. 우리가 안 가져가면 남들이 다 가져갈 텐데. 영상 속 이영희의 목소리. 선명했다. 이영희는 눈을 감았다. 눈물이 흘렀다. 조용히. 송미라는 손을 떨었다. 화면. 거실. 최진수. 장롱 서랍을 열었다. 현금 봉투를 꺼냈다. 열어봤다. 돈을 세었다. 재킷에 넣었다. 주위를 살폈다. 다른 서랍을 열었다. 10만 원이었죠. 최진수 씨. 최진수는 입술을 깨물었다. 피가 났다. 형사가 영상을 멈췄다. 화면은 최진수가 봉투를 주머니에 넣는 순간에 정지되어 있었다. 더 보시겠습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형사는 태블릿을 덮었다. 파일을 정리했다. 주거침입, 절도, 재물손괴 모두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증거는 명확합니다. 그는 펜을 집어들었다. 최 씨가 고소를 진행하시면 여러분 모두 기소됩니다. 침묵. 길고 무거운. 김순자가 고개를 들었다. 노인을 보았다. 최 선생님.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저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노인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그녀를 바라볼 뿐. 용서해 주십시오. 제발. 박기철도 고개를 들었다. 돌려드리겠습니다. 공구도 뭐든 다. 그러니 제발. 이영희는 흐느꼈다. 저희 애들이 아직 어려요. 정가 붙으면 제발이요. 송미란도 최진수도 고개를 숙였다. 애원했다. 말로 눈물로. 노인은 여전히 침묵했다. 오래.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알고 있었어. 낮은 목소리. 너희가 올 거라는 거. 사람들이 고개를 들었다. 내가 죽었다는 소식 들으면 분명 집에 올 거라고. 노인은 의자에 기댔다. 그래서 준비했지. 카메라. 2년 전부터. 그는 손을 들어 자신의 가슴을 가리켰다. 심장마비는 진짜였어. 갑자기 쓰러졌지. 근데 살아났어. 병원에서. 기적이라고 하더라. 그는 쓴웃음을 지었다. 근데 난 생각했어. 이게 기회다. 마지막 기회. 무슨. 김순자가 중얼거렸다. 노인은 그녀를 보았다. 28년. 이 동네에서 28년을 살았어. 평생 웃고 도와주고 참고 살았지.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근데 아무도 날 안 봤어. 사람으로. 그냥 도구였어. 이용할 수 있는. 그는 주먹을 쥐었다. 그래서 궁금했어. 내가 죽으면 어떨까? 진짜 슬퍼할까? 아니면. 말이 끊겼다. 그래서 죽은 척했어. 병원에서 퇴원하고 집에 가지 않았어. 숨었어. 구청엔 연락 안 했어. 일부러. 형사가 끼어들었다. 최 씨가 직접 부고를 동네에 퍼뜨리셨습니다. 슈퍼 주인한테 전화하셨죠.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내가 했어. 내가 죽었다고. 장례는 구청에서 한다고. 그는 테이블을 손가락으로 톡톡 쳤다. 그리고 지켜봤어. 누가 오나? 얼마나 빨리 오나? 김순자는 숨이 막혔다. 이 시간.
딱 이 시간 만에 왔더라. 부곤하고 노인의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울러온 게 아니야. 물건 가지러 온 거지. 박기철이 변명하려 했다. 저희는 그냥 정리? 노인이 끊었다. 금고 부수는 게 정리야? 서랍 뒤지는 게? 현금 가져가는 게? 목소리가 높아졌다. 처음으로 난 투명한 사람이 아니야. 쾅! 노인이 테이블을 쳤다. 모두가 움찔했다. 28년 동안 참았어. 웃었어. 괜찮다고 했어. 근데 진짜로 괜찮은 게 아니었어.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아팠어. 매번. 너희가 부탁할 때마다. 빌려갈 때마다. 안 갚을 때마다. 그는 주먹으로 가슴을 쳤다. 여기가 아팠어. 근데 말 못했어. 착한 사람이니까. 이상한 사람 되기 싫으니까. 눈물이 흘렀다. 노인의 뺨을 타고. 근데 죽으니까 더 아무도 날 안 봤어. 울지도 않았어. 그냥 물건만 봤어. 김순자는 얼굴을 감죄다. 울었다. 이영희도 송미란도. 박기철은 고개를 떨어뜨렸다. 최진수는 주먹을 쥔 채 떨었다. 노인은 눈물을 닦았다. 그래서 결심했어. 이번엔 안 참겠다고. 평생 이용만 당했으니까 마지막은 내가 이용하겠다고. 그는 형사를 보았다. 형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CCTV는 증거야. 너희가 뭘 했는지, 어떤 사람들인지. 이제 모두가 알 거야. 김순자가 손을 뻗었다. 선생님, 제발. 우린 정말. 반성해? 노인이 끊었다. 지금 반성하는 거야? 걸렸으니까? 김순자는 말을 잃었다. 노인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창문으로 걸어갔다. 밖을 보았다. 햇살이 따뜻했다. 난 28년 동안 용서했어. 매번 괜찮다고 했지. 근데 이번엔. 그는 돌아섰다. 이번엔 아니야. 그는 형사를 보았다. 고소 진행하겠습니다. 전부. 안 돼. 이영희가 소리쳤다. 애들 생각 좀 해주세요. 우린 가족이 있어요. 노인이 그녀를 보았다. 난 가족 없어. 28년 동안 혼자였어. 그거 생각은 안 했어? 이영희는 말문이 막혔다. 박기철이 일어섰다. 우리 잘못했어요. 인정합니다. 근데 이렇게까지 하실 겁니까? 우린 이웃이잖아요. 이웃? 노인이 웃었다. 쓴 웃음. 이웃이면 죽은 사람 집 터는 거야? 박기철은 앉았다. 최진수가 말했다. 돈 돌려드릴게요. 10만 원. 아니, 100만 원 드릴게요. 그러니까 돈 문제가 아니야. 노인가 끊었다. 존중 문제야. 인간으로서. 그는 창문으로 돌아섰다. 난 28년 동안 사람 취급 못 받았어. 그냥 편리한 도구였지. 이제 그 대가를 치를 때야. 형사가 파일을 닫았다. 고소장 접수하겠습니다. 조사는 계속됩니다. 그는 일어섰다. 노인도 일어섰다. 둘은 문을 향해 걸었다. 선생님, 김순자가 소리쳤다. 노인이 멈췄다. 돌아보지 않았다. 공책 읽었어요. 선생님이 쓴 거. 노인은 여전히 돌아보지 않았다. 다 적혀 있더라고요. 우리가 빌린 것들, 부탁한 것들, 그리고 마지막에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괜찮다고, 미워하지 않는다고. 노인의 어깨가 굳었다. 그게 진심이었나요? 침묵. 오래.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녀를 보았다. 그때는 그랬어. 그는 다시 돌아섰다. 근데 이젠 아냐. 문이 열렸다. 노인과 형사가 나갔다. 문이 닫혔다. 조사실엔 5명만 남았다. 침묵, 눈물, 후회.
김순자는 테이블에 이마를 댔다. 울었다. 소리내어. 박기철은 벽을 보았다. 표정 없이. 이영희와 송미라는 손을 잡았다. 떨리는 손. 최진수는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냈다. 열었다. 돈이 있었다. 100만 원. 준비해 온 것. 하지만 소용없었다. 복도. 노인는 걸었다. 천천히. 형사가 옆에서 물었다. 정말 고소 진행하시겠습니까? 합의하면. 아니요. 노인가 끊었다. 이건 합의할 문제가 아니에요. 그는 멈춰섰다. 창문을 보았다. 밖은 밝았다. 28년 동안 내가 잘못 산 거예요. 너무 착하게, 너무 참으면서. 그는 주먹을 쥐었다. 이젠 바꾸고 싶어요. 마지막만이라도. 형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단지 고개를 끄덕였다. 노인은 다시 걸었다. 경찰서를 나섰다. 햇살이 따가웠다. 그는 손으로 눈을 가렸다. 하지만 눈물은 가릴 수 없었다. 그는 혼자였다. 여전히. 28년 전처럼.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이번엔 선택이었다. 포기가 아니라. 그는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다. 벤치에 앉았다. 사람들이 지나갔다. 아무도 그를 보지 않았다. 투명한 사람. 여전히. 하지만 그는 웃지 않았다. 고개도 숙이지 않았다. 단지 앞을 보았다. 똑바로. 버스가 왔다. 그는 탔다. 뒷자리에 앉았다. 창밖을 보았다. 도시가 흘러갔다. 사람들이 흘러갔다. 세상이 흘러갔다. 그는 주머니에서 공책을 꺼냈다. 펼쳤다. 마지막 페이지. 빈 페이지. 그는 펜을 꺼냈다. 쓰기 시작했다. 오늘 나는 처음으로 아니다라고 말했다. 28년 만에. 무섭다. 외롭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는다. 그는 펜을 멈췄다. 다음 줄을 썼다. 이제 누가 누구를 이용했는지 끝까지 가볼 것이다. 내가 투명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증명할 것이다. 그는 공책을 덮었다. 창밖을 보았다. 해가 기울고 있었다. 저녁이 오고 있었다. 버스는 계속 달렸다. 노인은 계속 앉아 있었다. 혼자. 하지만 이번엔 괜찮았다. 정말로. 일주일이 흘렀다. 동네는 조용했다. 이상할 만큼. 골목에 사람들이 보이지 않았다. 슈퍼 앞 평상은 텅 비어 있었고 저녁이 되어도 모여 수다 떠는 이들이 없었다. 각자의 집 안에 숨어 커튼을 치고 숨죽이며 지냈다. 김순자는 일주일 동안 집 밖을 나가지 않았다. 장도 보지 않았다. 남편이 대신 다녀왔다. 그녀는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켜놓고도 보지 않았다. 화면은 흘러갔지만 그녀의 시선은 허공에 머물러 있었다. 경찰 조사는 끝났다. 조서를 썼고 증거를 제출했으며 변호사를 선임했다. 고소 취하를 부탁했지만 노인은 거절했다. 합의금을 제시했지만 받지 않았다. 재판은 다음 달로 잡혔다. 박기철의 철물점은 문을 닫았다. 임시 휴업이라는 팻말이 붙었지만 언제 다시 열릴지 아무도 몰랐다. 그는 하루 종일 창고에 앉아 있었다. 돌려받은 공구함 앞에서 열어보지 않았다. 단지 바라볼 뿐. 그 안에 든 것들이 무겁게 느껴졌다. 이영희와 송미라는 더 이상 함께 장을 보러 가지 않았다. 전화도 하지 않았다. 서로를 마주치는 게 두려웠다. 거울을 보는 것 같아서, 자신의 추함을 상대에게서 발견하는 것 같아서. 최진수는 PC방에 나갔지만 일을 하지 못했다. 컴퓨터 앞에 앉아 모니터를 켜놓고 멍하니 있었다. 손님이 와도 제대로 응대하지 못했다. 돈을 잘못 거슬러 줬고
주문을 잊어버렸다. 그는 10만 원을 경찰에 제출했다. 증거품으로. 하지만 죄책감은 사라지지 않았다. 동네 사람들은 수군거렸다. 조용히. 뒤에서 들었어? 김순자네 재판 간다며. 박기철도 공구 훔쳤다고. 이영희는 냄비, 송미라는 프라이팬, 최진수는 현금. 정말 창피하다. 우리 동네가 이런 곳이었나? 하지만 아무도 크게 말하지 않았다. 혹시 자신도 그날 밤 그 집에 갔었다는 걸 들킬까봐. 혹시 자신도 무언가 가져왔다는 게 드러날까봐. 노인은 돌아오지 않았다. 병원에서 퇴원한 뒤 어디론가 떠났다. 집은 여전히 비어 있었다. 대문은 잠겨 있었고 창문엔 커튼이 쳐져 있었다. 우편함엔 광고지만 쌓였다. 그리고 열흘째 되던 날, 경찰서에서 한 통의 공문이 동네 주민센터에 전달되었다. 주민센터장이 그것을 읽고 한숨을 쉬었다. 그리고 동네 게시판에 공지를 붙였다. 최만복 씨 관련 주민 설명회 금일 오후 7시, 주민센터 2층, 저녁 7시. 주민센터는 사람들로 가득 찼다. 60명쯤. 의자가 부족해 서 있는 이들도 있었다. 모두 긴장한 얼굴이었다. 무슨 말을 들을지, 무엇이 밝혀질지 두려워하며. 주민센터장이 단상에 올라섰다. 마이크를 잡았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렇게 모이신 이유는 다들 아실 겁니다. 최만복 씨 건에 대해 경찰로부터 전달받은 내용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사람들이 숨을 죽였다. 먼저 말씀드리자면 센터장이 서류를 펼쳤다. 최만복 씨는 고소를 일부 취하하셨습니다. 웅성거림이 일었다. 전부는 아닙니다. 주거침입과 재물손괴 혐의는 유지됩니다. 하지만 절도 혐의 중 일부 구체적으로는 생활용품에 한해서만 취하하셨습니다. 김순자가 고개를 들었다. 이영희가 송미란의 손을 잡았다. 단 현금 절취권은 그대로 진행됩니다. 최진수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센터장이 계속 말했다. 그리고 최 씨께서 경찰에 전달하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는 다른 종이를 꺼냈다. 읽기 시작했다. 나는 28년 동안 이 동네에서 살았습니다. 착한 사람이고 싶었습니다. 도움이 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나를 투명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이용했고 나는 그것을 용납했습니다. 괜찮다고 말하며. 센터장의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내가 죽었을 때 아무도 울지 않았습니다.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내 물건을 탐했습니다. 그것이 제일 아팠습니다. 사람으로 대우받지 못했다는 것. 사람들은 고개를 숙였다. 이번 일은 나의 마지막 저항이었습니다. 더 이상 착하기만 한 사람으로 살지 않겠다는, 더 이상 이용당하지 않겠다는. 센터장이 다음 페이지를 넘겼다. 하지만 복수가 목적은 아닙니다. 깨달음이 목적입니다. 여러분이, 그리고 나 자신이. 김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생활용품 절도는 용서하겠습니다. 그것은 순간의 실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금은 다릅니다. 그것은 계획적이었습니다. 의도적이었습니다. 그것만큼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최진수는 주먹을 쥐었다. 센터장이 마지막 문장을 읽었다. 나는 이제 이 동네를 떠납니다.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저를 잊으십시오. 단 한 가지만 기억해 주십시오. 착한 사람을 만만하게 보지 마십시오. 그들도 아픕니다. 그들도 기억합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말합니다. 센터장이 마이크를 내려놓았다. 침묵이 흘렀다. 길고 무겁게. 한 노인이 손을 들었다. 70대 할아버지. 이 동네에서 50년을 산 센터장님.
그럼 최 선생이 어디 가셨는지는 모릅니까? 센터장이 고개를 저었다. 경찰도 모릅니다. 연락처를 남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럼 집은 정리 중입니다. 부동산에 매물로 나올 예정입니다. 사람들은 한숨을 쉬었다. 후회와 안도가 뒤섞인. 그때 뒤쪽에서 한 목소리가 들렸다.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모두가 돌아봤다. 낯선 남자였다. 50대 중반. 양복 차림. 그는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왔다. 단상 옆에 섰다. 저는 강남경찰서 이동훈 형사입니다. 최만복 씨 사건 담당자입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형사는 주머니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다. 펼쳤다. 여러분께 알려드릴 게 하나 있습니다. 최만복 씨에 대해. 그는 수첩을 보며 말했다. 최 씨는 평범한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침묵. 30년 전 그는 서울지방경찰청 특수수사대 소속 형사였습니다. 뭐라고? 누군가 소리쳤다. 강력계에서 15년, 특수사기 전담팀에서 10년 근무하셨습니다. 주요 범죄 조직을 와해시키고 수십 건의 사기 사건을 해결하셨습니다. 표창도 여러 번 받으셨습니다. 박기철은 입을 벌린 채 굳었다. 은퇴 후 조용히 사시려고 이 동네로 오셨습니다. 아무에게도 과거를 말하지 않으셨죠. 형사는 수첩을 덮었다. CCTV 설치, 증거 수집, 법적 대응. 모두 그분의 전문 분야였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신 착한 노인은 사실 누구보다 냉철하고 준비된 분이었습니다. 이영희는 손으로 입을 막았다. 형사가 계속 말했다. 하지만 그분은 그 능력을 숨기고 사셨습니다. 평범하게, 조용하게. 왜일까요? 그는 사람들을 둘러봤다. 아마도 더 이상 싸우고 싶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평생 범죄자들과 싸우셨으니까. 은퇴 후엔 평화롭게 사시고 싶으셨겠죠. 김순자는 고개를 떨어뜨렸다. 하지만 여러분이 그 평화를 깨뜨렸습니다. 착하다는 이유로, 만만하다는 이유로. 형사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최 씨는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생 범죄자를 잡았는데 가장 가까운 이웃들이 범죄자가 될 줄 몰랐다고. 송미란이 흐느꼈다. 형사는 단상에서 내려왔다. 재판은 진행될 것입니다. 하지만 최 씨는 강력한 처벌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깨닫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는 출구를 향해 걸었다. 문 앞에서 멈췄다. 돌아봤다. 착한 사람을 만만하게 보지 마십시오. 참는다고 모르는 게 아닙니다. 기억합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응징합니다. 그는 나갔다. 문이 닫혔다. 설명회는 끝났다. 사람들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말없이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다. 무겁게 김순자는 골목을 걸었다. 노인의 집 앞을 지났다. 대문은 잠겨 있었다. 그녀는 멈춰섰다. 대문을 바라보았다. 오래. 죄송합니다. 그녀는 중얼거렸다. 정말 죄송합니다. 바람이 불었다. 차가운 가을바람. 낙엽이 굴러갔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다시 걸었다. 한 달 뒤 재판이 끝났다. 주거침입과 재물손괴로 벌금형, 절도 혐의로 집행유예. 정과는 남았지만 실형은 면했다. 최진수만 현금 절취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동네는 예전으로 돌아가지 못했다. 슈퍼 앞 평상에 사람들이 다시 모였지만 대화는 어색했다. 서로를 의심하는 눈빛, 서로를 피하는 태도. 금이 간 관계는 쉽게 회복되지 않았다. 노인의 집은 팔렸다. 젊은 부부가 이사 왔다. 리모델링을 시작했다. 벽을 새로 칠하고 마당을 정리하고 대문을 바꿨다. 노인의 흔적은 지워졌다.
물리적으로는. 하지만 사람들의 기억 속에는 남았다. 김순자는 가끔 그 집 앞을 지나며 멈췄다. 이영희는 냄비를 쓸 때마다 바닥의 이름을 떠올렸다. 박기철은 공구함을 열 때마다 손이 떨렸다. 최진수는 돈을 셀 때마다 봉투 뒷면의 글씨를 기억했다. 노인은 사라졌지만 그의 목소리는 남았다. 괜찮다. 미워하지 않는다. 하지만 기억한다. 어느 날 저녁 김순자는 서랍에서 공책과 똑같은 것을 샀다. 표지가 같은. 그리고 첫 페이지에 썼다. 나도 기억하겠습니다. 내가 한 일을, 내가 다친 사람을, 그리고 2번 다시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그녀는 매일 그 공책에 썼다. 반성을, 다짐을, 변화를, 착하게 사는 것과 만만하게 보이는 것의 차이를, 도움과 이용의 경계를. 박기철은 철물점을 다시 열었다. 하지만 달라졌다. 손님에게 물건을 팔 때 제값을 받았다. 깎아달라고 해도 거절했다. 공정하게. 그리고 빌려가려는 사람에게는 말했다. 이건 빌려드릴 수 없습니다. 사셔야 합니다. 처음엔 욕을 먹었다. 하지만 그는 흔들리지 않았다. 이영희와 송미라는 봉사활동을 시작했다. 주말마다 노인정에 가서 청소를 하고 말벗이 되어줬다. 속죄의 방법을, 스스로를 용서하는 방법을. 최진수는 PC방을 정리했다. 작은 중고서점을 열었다. 책을 팔고 사람들과 대화했다. 천천히, 정직하게. 계절이 바뀌었다. 겨울이 왔다. 눈이 내렸다. 골목은 하얗게 덮였다. 노인의 집 이제는 다른 사람의 집도 눈에 덮였다. 김순자는 창문으로 그 집을 바라보았다. 눈 덮인 지붕, 연기나는 굴뚝, 새로운 삶이 그곳에 있었다. 그녀는 중얼거렸다. 선생님, 어디 계신가요? 잘 지내시나요? 대답은 없었다. 단지 바람 소리만. 그리고 어딘가 멀리 노인은 작은 시골 마을에 있었다. 바닷가 근처 낡은 단층 집을 빌려 혼자 살고 있었다. 아침엔 산책을 하고 오후엔 책을 읽고 저녁엔 바다를 보았다. 그는 더 이상 동네 사람들을 돕지 않았다. 부탁을 받아주지 않았다. 경계를 지켰다. 친절하되 만만하지 않게. 어느 날 마을 이장이 찾아왔다. 이사 오셨다며요? 반갑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마을에 일손이 부족해서요. 혹시 도와주실 수 있으신지. 노인은 웃었다. 온화하게. 하지만 단호하게. 죄송합니다. 저는 제 일만 하고 싶습니다. 이장은 당황했다. 하지만 노인의 눈빛을 보고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그 눈엔 경계가 있었다. 선이 있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이장은 돌아갔다. 노인은 문을 닫았다. 창문으로 바다를 보았다. 파도가 밀려왔다 물러갔다. 반복. 그는 공책을 펼쳤다. 마지막 페이지. 새로운 문장을 썼다. 이제부터는 나를 지킨다. 착하게, 하지만 만만하지 않게. 도와주되, 이용당하지 않게. 기억하되, 집착하지 않게. 그는 펜을 내려놓았다. 바다를 보았다. 햇살이 수면에 반짝였다. 그는 혼자였다. 여전히.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이번엔 외롭지 않았다. 이번엔 자유로웠다. 그는 미소 지었다. 진짜 미소. 28년 만에 처음으로. 이제부터는 나는 나를 지킬 거야. 파도가 대답했다. 철서? 철서? 그는 의자에 기대어 눈을 감았다. 바람이 불었다. 따뜻했다. 그리고 멀리 그가 떠나온 동네에서 사람들은 여전히 살고 있었다. 후회하며 반성하며 조금씩 변하며
노인이 남긴 교훈을 가슴에 새기며 착한 사람을 만만하게 보지 말 것, 참는다고 모르는 게 아니라는 것, 기억한다는 것, 그리고 언젠가는 말한다는 것. 눈이 계속 내렸다. 골목을, 집을, 사람들을 덮었다. 새하얗게 마치 새로 시작하라는 듯. 여러분, 착하게 사는 것이 약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선함을 지키는 힘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지니TV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